안녕하세요. 네,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뮤지컬에 대한 열심히 나가는 환영합니다. 저는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누는 윤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도 오늘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선희 배우가 함께 하십니다. 큰 박수로 전선희 배우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달고 오셨죠?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러 왔는데요. 날씨 추운데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근황을 좀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승희씨가 공개 이후에.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걸 실감하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작품을 하나 공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증발되는구나를 실감하게 됐고 너무 주변에서 재밌게 봐주셨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너무 기뻤는데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1년 내내 기다렸던 순간인데 정말 꿈처럼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운이 좋게도 올해는 내내 촬영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서야 조금 휴식을 맞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타이밍이 또 맞아서 오늘 이 영화를 같이 이야기 나눠주러 오셨는데 언제 제가 토니 배우랑 출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작품으로 얘기를 했나 했더니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에 저희가 쇼잉업이라는 텔레비전 영화를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1월에 같이 또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12월에 지금 이 영화로 닿는 기분이라 굉장히 좀 특별한 한 해구나, 소니 씨랑 함께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진정우 씨 영화를 원래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왜 대학생 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이고 너무너무 뭐랄까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시기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정말 영화를 막 고파하면서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정우 씨 영화를 보고 좋아했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랜만에 좀 떠올려 봤었어요. 지난 기억들을. 그러니까 또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내가 이 감독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는 기회였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원래 이렇게 사소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나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진정우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얼핏 보면 소품 같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좀 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정우 씨의 기존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지만 이 영화로 진정우 씨 영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좌석에 한두 분쯤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 너무너무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처음 막 공부하고 좋아했던 시절부터 진정우 씨, 빈 벤더스 같은 작가 감독들의 이름과 떨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진정우 씨가 어느덧 지금 70대가 됐어요. 53년생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천국보다 낯선 같은 영화도 있고 지상의 밤도 있고 미스터리 트레인, 뭐 데드맨, 브로큰 플라워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왕성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대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며 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감독이고요. 아마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총천연색의 영화 세계가 있을까라고 마주하시게 될 텐데 동양 철학에 심취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인디언의 역사에 심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뱀파이어 이야기, 또 시와 음악을 엄청나게 아우르는 이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우 씨는 정말 젊은 시절이나 지금이나 온갖 예술 분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터링해서 영화화할 수 있는 작가 감독이구나 하는 실감을 또 오랜만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 보고 일단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놀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첫 인상은 어땠어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너무 궁금한데요? 논란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진창훈 씨가 가족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이 사람 영화에서 가족 관계가 나오는 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일단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감독님이 그리는 캐릭터는 되게 개개인으로만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떤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내가 뭘 상상했는지 나조차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상상과 다른 영화이긴 했어요. 저도. 각 장면 인상은 어땠어요? 에피별로 조금 선호도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첫 에피소드를 봤을 때 저도 그냥 진짜 많이 놀랐고 약간 낯설다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장이 제일 적응이 된 상태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1장과 2장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장이 저한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참 보고 난 직후보다 며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1장, 2장은 어쨌든 실물의 존재들이 마주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3장에서는 구제를 대하는 두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왜 3장의 분위기가 제일 안 불편하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장별로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진창훈 씨 기존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사실 이 영화의 구조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그룹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엮어준다거나 3부작 구조라거나 혹은 각각 다른 도시에서 뭐 택시 탑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형식의 영화라던가 이런 형식상의 결합을 굉장히 즐겨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즉각적으로 떠올렸던 기존 진창훈 씨 작품에는 커피와 담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2004년도 작품이고 한국의 영화 팬들도 굉장히 사랑했던 작품인데 그 격자무늬 커피 테이블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 이런 반가움을 느끼면서 봤는데 진창훈 씨 감독 영화가 원래 굉장히 느릿해요. 조용하고 뭔가 사건이 대단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리듬의 영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복되는 모티프들 역시 진창훈 씨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롤렉스 시계가 있잖아요. 진작해 보건데 아마도 PPL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진짜요? PPL을 그렇게 이따 잠깐 얘기 나누겠지만 이 영화의 프로덕션은 생로랑입니다. 그래서 뭔가 롤렉스가 PPL이어도 이상할 것은 없는 거죠. 근데 진창훈 씨 기존 영화들을 보면 그냥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장면이 뭐 몇 분 이상 흘러가 버리거나 사람들이 테이블 하나를 놓고 뭔가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 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신문을 넘기는 장면 이런 것마저 영화가 되는 리듬이 바로 진창훈 씨 영화의 기본적인 흐름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들의 집이 등장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은 이미 그 집을 떠난 상태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이 자녀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집을 생각해 보면 돌아갔을 때 내가 있던 때와 다른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떠나왔을 수도 있고 도망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추억이 있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돌이켜보면 그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는 어떤 고향이라는 지점에서 영화가 그리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고 그렇게 꽉꽉 채워져 있던 집이 마지막 에피에선 텅 비어 있잖아요. 이 집이 비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도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마지막 장에 애틋함이 엄청 있더라고요. 역시 뭐든 좀 잃고 나야 애틋해지는 건지 심지어 저는 그 마지막 장에서 스카이가 그 쌍둥이 동생하고 창고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사실 머리를 정리하는 게 서사적으로 무슨 쓸모가 있었겠어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마저 어떤 애상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감각이 세 번째 장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옴니버스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내 취향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토니 씨는 어떤 쪽이에요?
저는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선호를 물어보는 질문을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형식이나 장르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옴니버스인데 재밌다 그럼 좋다 옴니버스인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아쉽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옴니버스 형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학의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탈리아 같은 유럽권 영화들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 구조가 가지는 강점이 대부분 우리가 마지막에 보기 때문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가장 좋게 가져가는 기억이 마지막 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단편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감정이 계속 축적되는 시간을 러닝타임 동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에피가 조금 항상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성으로 돌아온 진정훈 씨가 굉장히 반가웠던 이유는 이 직전작이었던 데드돈 가이가 진정훈 씨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버짓이 좀 드넓고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과 좀 안 맞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진정훈 씨는 젊었을 때부터 미국 인디 영화의 총화 같은 캐릭터로 항상 등장하고 영화를 만들어온 작가니까요. 그래서 진정훈 씨가 데드돈 가이를 만들 때 제작비 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 이런 거 못하겠고 나 이렇게 영화 찍다가는 진짜 병들어 죽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는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오늘 보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제작 지원이 생로랑인걸?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생로랑이 작가 감독들에게 가끔 그 명품 브랜드에서 좀 단편 영화 하나를 만들어달라, 패션 필름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정훈 씨도 생로랑의 단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9분짜리고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어요. 크래치 워터라는 작품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프랑스 물 가지고 만든 굉장히 희한한 토네메너의 작품이에요. 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쌍둥이 여자 배우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물맛을 가지고 어떻게 생로랑의 분위기를 살려내는가는 그 9분짜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생로랑은 2023년에 생로랑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세우고 가스파노에 감독의 단편이 시작을 해서 최근에 개봉했던 에밀리아 페레즈 같은 작품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생로랑이 프로덕션을 맡은 작품은 의상도 생로랑이 담당합니다. 에밀리아 페레즈도 그렇고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손희 씨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정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영화인데 이런 작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재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좀 전 옴니버스 형식에서도 그런 게임을 관객과 하는 느낌인데요. 자꾸 이 안에서 뭔가 내가 만들어서 넣을 의미를 찾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대단한 큰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 그러면 굳이 이거를 영화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약간 다른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진정훈 씨 감독을 왜 좋아하나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관객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진정훈 씨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대사와 같은 행동, 같은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 거 그런 거를 발견하는 재미를 좀 주는 영화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니멀리즘 방향성이라고 할까? 뭐 이런 비슷한 결들이 있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영화라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분명히 그 상황이든 혹은 나의 일상이든 삶 전체든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런 영화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를 보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훈을 얻어도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이 없죠. 이 영화가 나랑 상관없다고 느껴도 상관이 없고 나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같은 이런 영화에 있는 건데 다른 감독이 주목하지도 않은 서사 같은 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텔링할 것인가의 연구를 진정훈 씨를 비롯한 영화 감독들은 영화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특히 어쩌면 영화 바깥이 더 영화 같은 작품이기도 한데 올해 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아는 작품입니다.
경쟁 부분에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가 같이 올라가 있었죠. 사실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황금사자상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의외의 생각을 하면서 베니스의 선택치고는 좀 특이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원래는 진장훈 씨가 이 영화를 칸 영화제에 먼저 출품을 했는데 칸에서 경쟁 부분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장훈 씨에게는 아직도 그 경력에도 경쟁 부분에 올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경쟁 부분에서 수상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 부분에 가면 개봉을 할 어떤 여지가 높아지고 그런 수작금이 회수되고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 사람에게 생긴다는 판단을 이 감독의 이 경력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그럼 베니스로 간다. 라고 해서 베니스에 출품한 영화가 이 영화고요. 항상 그런 상상 가끔 해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듣고 이걸 단편 영화로 만드는 게 진짜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칸도 그렇고 베니스도 그렇고 트로피가 무겁거든요? 그 감독들이 어떻게 집에 가져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들고 가겠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택배 배송을 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이름을 박아서 나중에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항공사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상자가 너무 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니스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직원이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 진장훈 씨 감독이 이거 황금사자상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 직원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받은 황금사자상이요? 라고 하시더니 직원들이 다 불러서 축하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황금사자상을 받은 감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같이 박수를 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진장훈 씨 감독이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 한마디 소감을 남기기를 정말 이탈리아 더웠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는데 이게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죠. 이것도 역시 영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 제가 듣기에는 이 에피소드가 되게 진정시다운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이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아까 하고. 이만큼의 경력이 있는데도 그런 게 간절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어릴 때 커피와 담배를 보고 그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새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그 일화를 알게 됐는데 커피와 담배도 이 감독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근데 뭔가 준비하던 것들이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친구들이 왜 영화 안 만드냐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만들면 되지.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거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이 영화라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는구나가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쵸. 창작자들도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경력이 쌓여도 내가 다음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지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밀어붙여서 결과물이 나와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창작자들에게 이 기회가 좀 더 소중해지는 게 아닐까 싶고 제가 얼마 전에 훈이 씨한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좋은 작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이거 지상의 밤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얘기든. 네. 그리고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엮는 공통적인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뭐 가령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년들이 나온다던가, 뭐 바비지 렁크라는 그 어떤 반영구가 나온다던가, 이 요소들이 지닌 효과는 어떻게 봤어요? 저 그 바비즈랑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랄까 책의 주석처럼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문장인데 너무 궁금했고 그냥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약간 옴니버스의 재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뭔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근데 뭐 감상이라는 거에는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이 영화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시간의 지나감, 어떤 시절의 지나감, 관계의 지나감,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게 이미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지나간 것들인 거죠.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들이 이래서 영화를 만들고 나서 관객들 이야기를 듣는 걸 진짜 좋아하죠.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어떤 영화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뭐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만들 때 혹은 이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좀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뭐 이유 없이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진장실 감독은 아마도 후자의 이유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에피소드를 엮을 무언가는 필요하고 만약에 제 진작대로 롤렉스가 PPL이라면 조금 더 시네마틱한 어떤 연결들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진장시 감독이 스케이터들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도시 안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집단들이고 진장우 씨의 표현에 의하면 나무 토막 하나로 도시를 누비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별도 구애받지 않고 좀 권위에 저항하는 하위 문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라든지 그 안에 관계를 들여다보는 아름다움을 대사나 상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으로 좀 세편을 엮어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 정도를 해봤고요. 그런 우연이나 어떤 이미지의 해석 가능성들을 누리는 것도 이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만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영화 사이에 배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받아들여줄 관객들을 믿고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청춘 같고 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뭔가 어떤 시절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무 씨가 들었으면 진짜 좋아할 만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놀랐다. 진짜무 씨가 가족 얘기할 줄 몰랐다라는 인상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관계를 이 사람 영화에서 이번 영화로 본격적으로 막 3화까지 다룬 느낌이고 그럼에도 이게 또 동양에서 만들어지는 자식과 부모 관계와는 또 조금 톤앤매너가 다른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인상도 받았는데 3장은 물론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유지만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는 점에서 크게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생긴 특별하게 재밌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서양의 가족 이야기라고 해서 뭔가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모두가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는 뭔가 서양의 가족들도 저런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이 어색하고 막 미치겠는 그런 분위기를 공유하는구나가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장에서는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진정우 씨가 만든 영화에 다시 얼굴을 비치신 게 갑자기 이름 헷갈려. 톰 행스를. 근데 반가웠는데 뭔가 저분이 하는 말들이 다 대사인가? 뭔가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참 이렇게 진짜처럼 찍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 가족은 이것도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가 더 편안하고 서로를 가깝게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슬픔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좀 웃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구나 인간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좀 의외의 발견이었어요. 서양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에피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상에서 탐구가 안 된 대상이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상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류의 아버지 상이 있고 사실 이 가운데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잘 탐구되지 않는 면이
원혁의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톰 행스가 연기한 첫 번째 파더의 아버지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엄마 보고 살지 않아도 자식들과 어색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 없다 뿐이지 그리고 뭐 자세한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 미움을 살 만큼의 뭔가를 하진 않은 아버지 같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대하기가 뭔가 어렵고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보고 있는 내가 뭔가 불안해요. 네. 나는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무릎을 막 이렇게 자식들이 힘들게 할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조용해지면 물 찾고 조용해지면 차 찾고 하는 게 너무 웃기고 또 돌아가면서 거기 앉잖아요. 그 의자에 한 명씩 이 구도 같은 것도 너무 재밌었고 예전 영화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뭐 갑자기 약물을 막 읊잖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읽는 책 중에는 뭐 학자들의 책이 많잖아요. 노원 촘스키 책도 있고 근데 그 책은 언급은 되긴 하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진 않고 그래서 보면서 크리스퍼 진자무 씨가 당시 읽고 있던 책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처음에 이제 자식들이 다 와간다고 할 때 괜히 집을 조금 어질러 놓는 거죠? 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보다 뭐랄까 이제 뭐라 표현해야 되지? 아주 멋들어지게 살고 계셔서 거리감을 느낄까봐 좀 호시해지는 중인 건가? 아 그래요?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마지막에 아버지가 쫙 이걸 거둘 때 뭐야 자기 쉐보레 타다 보니 저런 걸 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조금 약자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그 도움들을 되게 개의치 않고 받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가구가 좋으니까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쇼파가 뭐 너무 추레하니까 자식들이 오면은 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려고 천도 깔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본인한테 오는 어떤 편견이나 그런 안 좋은 쪽의 기대들을 뭐 내가 만족시켜줘야지 막 이런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숨막히는 정도로 본다면 파더에서는 그냥 어떻게 답답하다 싶었는데 두 번째 회에 가서 저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캐릭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자매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통제적이고 좀 권위적인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가족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 그리고 가족 밖에서의 나의 모습을 막 정신없이 탐구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진자무 씨는 사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말하는 작가 감독은 아닌데 일단 이 사람은 10대 때 집을 나왔어요. 10대 때 집을 나왔고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정도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대상의 묘사라는 점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진자무 씨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원했던 것은 가족은 나한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문제니까 한번 내가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대신 관객이 볼 때 누구도 그 등장인물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찰해보는 얘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생각 끝에 이런 토넷맨의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내 작품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도덕적인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방어를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안 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한 것 같아요. 뭔가 옳고 그른 거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사실 캐릭터든 사건이든 만들 때 감독의 이 작품을 바라보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기의 시선이 영화에 어쩔 수 없이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인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영화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판단이 시점으로 보이고 감독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캐릭터도 약간은 관조하듯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뒤에 있지만 감독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형제자매가 있다는 기분? 그러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부모를 공유하는 또래가 있다는 기분이 어떤 걸까가 늘 너무 궁금하거든요. 욕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근데 저의 부모는 저 말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세계에 저는 살고 있으니까요. 실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 관계를 다룬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가 조금 더 애틋하게 보였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사실 더 깊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세 번째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자매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이 부모 쪽, 이쪽이 자식 쪽이 거에 더 걸맞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실제 가족들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지만 또 자식들끼리 있을 때는 어느 순간 내가 엄마 같은 것 같기도 해 할 때 자식들끼리는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친구나 부모나 어쨌든 다른 관계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관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자매건 형제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서 그런지 가까우면 정말 한없이 가깝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에피소드에서처럼 오히려 밖에 나랑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 모습을 이 관계에서만큼은 이제 들키고 싶지 않은 정말 끝까지 지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자매가 어떤 그런 상실이나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경험이나 감정들에 휩싸일 때 좀 같이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좀 많이 이입이 돼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케이트 블란쳇이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 형제자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해준 건데 가족 관계가 아닌 그냥 내가 만든 사회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집 바깥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데 다시 자매를 만났을 때는 혹은 형제를 만났을 때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7, 8살쯤에 형성했던 관계 역학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든 나의 자매 형제를 만나면 다시 그때쯤의 나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만약에 7살 때 나보다 언니가 조금 더 파워풀한 위치에 있었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쫄리는 입장을 고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동의해요? 완전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릴 때 친구들? 그럴 때는 뭔가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고 사회적인 어떤 캐릭터도 달라졌고 그 하는 대화들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친했을 때, 제일 붙어있었을 때의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 같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매와는 계속 이 시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계속 같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뉘우친 적도 있어요. 어떤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뭐 내가 너를 제일 잘 아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한번 정해놓으면 얘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깨닫고 이거를 깨고 지금의 너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은 친구들처럼 조금 자주 안 보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맨날 같이 있으면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또 동생이랑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니까 같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완전 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잡아먹지 않는 것 같아요, 동생이 저를. 동생이 많이 변화했대요. 그러면 그쵸, 본인이 그쵸. 많이 변화했다고. 그죠. 네, 이 자리에 오는 전준희 씨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을 어느 영화보다 좀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이긴 한데 가족 관계를 그렸다고 해서 똑같은 질문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 관계가 대체 뭘로 지탱되는 걸까? 그러니까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만 지탱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 간의 사랑 이건 또 진짜 아닌 것 같고 그거 일부는 그렇겠지만 정말 낯간지러운 표현인 것 같고 무엇보다 솔직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 관계가 뭘로
지탱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통해 또 생각하게 된 게 있을 텐데요. 그러게요. 저는 어디에선가 뭔가 정신의학 관련해서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밖에서 사용하는 나의 페르소나 말고 보통의 사람들이 가족들 앞에서 나의 바닥을 제일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일 나의 못난 모습 아니면 뭐 못돼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 보이는 누군가가 인생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로 가족이어서 그래서 뭐 서로 상처를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제 경우에는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꼭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만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자매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탱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상당히 씁쓸한 감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안에 세 번째 에피는 제외할게요. 이건 좀 다른 감상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에피를 볼 때 이 자식들과 엄마 아빠의 관계가 내가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관계 같은데 저게 뭐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영화를 볼 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색한 가족인가?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막 계속 해보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는데 약간 헤어진 연인 만나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만나던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좋아하게 됐을 때 하는 행동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있고 그리고 나의 상태를 조금 체면을 지키려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형식적이고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의를 포장한 뭐 어떤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랑 가족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네?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영화에 대한 생각을 더듬다가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가족이라는 집단에 절대 뚜렷한 이해와 해결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닥쳤을 때 자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이랬구나,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가족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서 문제가 더 해결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집단은 원래 해결이 안 되는 집단이다. 원래 항상 이렇게 서로의 적당한 거리감을 지니고 어쩌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모르는 집단으로서 집단의 기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너무 시니컬한가요? 근데 저는 헤어진 연인 사이 같다는 거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어느 시기에는 서로를 가장 잘 알았던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모르면 이 어색한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그냥 좀 모르면 서로 편할 텐데 저러고 있다는 거를 또 서로 알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그 연기에 나도 협조하고 그럼 또 협조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다 허공만 맴돌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집에 갈까? 이렇게 되는 게 생각 못 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결정적인 차이라면 이제 뭐 밥상이 엎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것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고 흥미로웠던 감상이기도 하고요. 배우들에게는 꼭 이걸 물어보고 싶죠.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캐릭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진정우시 감독이 각본을 줬어요. 그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 그러면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저는 이상한 데서 좀 꼬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런 걸 물어보면은 놀리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럴 일이 생각하잖아요. 없는데. 네. 근데 왜 나를 희망 고문하고 상상하고 나서 혼자 남겨주는 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가 배우로서는 세 번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했어요. 근데 또 저는 요즘에 저의 관객 정체성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가 좀 공감하고 몰입되는 캐릭터보다도 뭐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야? 하고 궁금해지는 인물들이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남매가 제일 잘 모르겠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전 뭘 줬어도 할 것 같고 아빠를 줬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사들에 진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지가 확신이 안 드는 대사.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대사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고 말을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읽었는지를 보고 싶은데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또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담았을 때 보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종의 동경이 있어서 또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우연에 기대기도 하고 타인의 발견에 그냥 맡겨버리기도 하고 그런 용기가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인물들은 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횡설수설했다. 아니에요. 정말 의미를 내가 찾기보다는 무언가 던졌는데 파장으로서의 의미가 만들어 다시 나에게 의미가 돼서 돌아오는 그게 배우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마음에 드는 그런 경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 영화의 시작은 빠너를 연기한 톰 헤이츠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데드 돈 다이도 그렇고 뭐 커피 앤 시가렛, 미스터리 트레인, 뭐 바운 바이 더 로우 뭐 이런 작품들을 진지함씨를 굉장히 많이 찍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전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85년도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뉴욕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가 주최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거기 앤디 워홀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티를 즐기다가 이제 친구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영화 작업을 하게 됐는데 문득 톰 헤이츠가 아담 드라이버 아버지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 드라이버는 아시겠지만 패터슨이라는 작업을 진짜무지와 함께한 이후에 마치 그의 미니미니 같은 모습으로 둘 다 그 특유의 무표정과 선글라스로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관계들을 설정하면서 뭐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케이트 블란쳇 불러보고 새로 작업하게 되는 뭐 샬론 램플링이나 디키 크레스 같은 뭐 배우들도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나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피에 나온 그 남매인 인디아고와 루카 사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영화에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는 배우들인데 이렇게 한 작가 감독과 오래도록 호흡하면서 그 감독의 뉘앙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배우들과 또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가진 배우들이 한 작품에 섞였을 때 나오는 굉장히 신선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또 이 영화를 좀 재미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서 느낀 그 1, 2장과 3장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있죠. 뭔가 이 사람이 이 대사를 왜 썼는지 알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하는 거랑 그걸 정말 진심으로 성의껏 하는 거랑 또 다른 게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력직의 좋은 점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의견을 많이 낸 배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 캐릭터 성격을 아예 바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매 언니 역할로 처음부터 케이트 블란쳇을 생각하긴 했는데 약간 자유분방한 언니와 공부벌레 동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가 케이트 블란쳇이 제가 공부벌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바꾼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효과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제가 본 케이트 블란쳇의 캐릭터 중에 가장 뭐랄까 코스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고 어떤 피규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케이트 블란쳇의 이 뭔가 차림새, 뭔가 머리카락 되게 가발 같기도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샬롯 램플링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세 명이 다 약간 허구, 진짜 허구다 이런 느낌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걸 보고 정말 솔직히 이렇게 밋밋한 느낌을 받아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배우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항상 굉장히 막 이 배우에게 맡기는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오라가 센 거 혹은 여운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감독들이 입히잖아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의 교훈은 배우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사람들이 글을 좋아하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배우들이 항상 좀 그걸 그렇죠. 그래서 다루기 어려워. 배우가 지향하는 바가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케이트 블란쳇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랑합니다. 다른 많은 작품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장은 약간 모든 것이 정물화처럼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톤의 연기, 또 그런 톤의 표현하신 코스튬 같은 것이 좀 잘 어울리는 맞아요. 확실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세 명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게 저는 결국엔 좋은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 장은 약간 어떤 그림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작 가운데 꽃을 두고 그 부감으로 찍은 그 시작이 뭐랄까 되게 너무 차려져 있어서 가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의도했던 것처럼 잘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에 좀 확실한 캐릭터성과 재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시면서 이런 지점을 별선이 배우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모녀가 다 빨간색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좀 특이했는데 그런 지점들이 왜 굳이 빨간색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적으로는 서로 약간 짜증나고 화나는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티 안 내는 거를 의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두 분은 그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컬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덕분에 입고 있던 게 생각났는데요. 혼자 뿌듯했거든요. 그 버건디를 두 개 똑같이 입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에서도 그 버건디를 맞춰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버건디와 레드 그 뭐 의상이 생로랑이에요? 생로랑이 섞여 있겠죠. 다 생로랑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저도 이 하필 버건디였어야 하는, 레드였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려 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색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미감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을 고른다라는 의미보다 가족끼리의 색을 통일하는 요소를 준다가 조금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째 버건디 의상이 재밌었던 이유는 버건디와 핑크를 고수하는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하늘색 셔츠를 껴입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에서 계속 나고 자랐던 자매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인 티머시는 아마 엄마의 말에 거의 거역한 적이 없는 딸로 자랐을 거예요. 걱정시킨 적도 없고 반항한 적도 없겠죠. 그런데 버건디 의상을 아마도 뭐 맞춰 입자 이런 식의 얘기를 만약 했다면 굳이 하늘색 저걸 입고 온다는 건 저 딸내미의 반항이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입맛대로 자랐던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아. 난 어떤 표식처럼 느껴져서 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되게 소심한 반항처럼 느껴졌거든요. 소심해서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가엽다. 그래서 저는 그 하늘색 셔츠가 오히려 조금 더 기억에 남는 면이 있습니다. 마침 또 하늘색을 입고 계시네요.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 색깔 자체의 의미보다 그걸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했었는데 그러고 보면 그럼 감독님은 어쨌든 가족들이라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결과물일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뭔가 여쭤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족이라는 관계를 뭐 대사나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도 말해줄 수 있지만 영화라는 건 시각적인 언어니까 이 등장인물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도 연출가의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 줄에 질문 있군요.
저 에피소드별로 나라랑 도시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차이랑 문화 때문에 감독님이 또 그거를 도시별로 따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인상도 혹시 있었어요? 저 사실 부산에서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영화가. 근데 어쨌든 그 로그라인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습이 너무 기대됐어요. 저는 그 세 도시가 다 궁금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다 다른 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영화를 보고 너무 아쉬웠던 건 다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도시의 외경도 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렇다는 거는 그 도시의 생김새나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용하고 싶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각각의 도시들을 처음부터 다르게 찍어야겠다고 세팅을 했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촬영 감독이 다르다라는 점인데, 이 영화는 촬영 감독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북동부의 장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은 감독은 프레드릭 윌메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촬영 감독이죠. 이 감독은 진자무시 감독과 함께 정말 여러 편의 작업을 같이 한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촬영 감독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요리 루소라는 최근에 진자무시와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는 틸다 스윈튼 주연의 작품을 함께 호흡을 맞췄던 촬영 감독인데, 이 촬영 감독이 영국 더블린과 파리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장소성의 차이라기보다 이 두 카메라 감독이 인물을 잡는 특징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는데, 영국은 너무 우리가 계속 뭔가 캐릭터 같다, 코스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영국 사람 안 계시겠지? 전 영국 문화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리버럴한 미국과는 다른 어떤 양식적인 게 항상 영국에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는 또 다른 자유로움이 프랑스에는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도시의 요소가 인물들의 그 행동으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메라로 잡을 때는 더블린과 파리 장면이 조금 더 정무라의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파리도 이 쌍둥이 남매의 행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이들이 보는 거리의 풍경들도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게 계속 액자 프레임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인상으로 계속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편집을 할 때나 촬영을 한 결과물을 볼 때는 어떤 그 도시의 구분상의 차이보다는 촬영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를 조금 더 편집해서 재미있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1일에 개봉을 하면 한 번 더 봐보세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 캐치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캐치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짧은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세요? 네, 저쪽에 계신 분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자무시 영화를 이번 작품으로 처음 보는데요. 이번 1장에 나왔던 톰 헤인츠의 일부러 자리를 어질러 놓고 다시 치운다던가 세불에서 세단으로 갈아탄다던가 하는 그런 장면들은 진자무시 특유의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감독이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유머를 빌드업시키는 타입의 각본을 쓰는 감독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의외의 틈을 주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패터슨의 상황도 패터슨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게 약간의 웃음이 새어나온다던가, 버스 안에서 예상치 못한 승객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그게 조금 웃음이 지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위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때 코미디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사실 톰 행츠가 보여준 첫 번째 에피소드 코미디 같은 경우는 저는 의외로 좀 작정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아버지를 좀 장난기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무책임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건 떳떳하지만 내가 재밌게 사는 거 보여주기 싫어, 이런 좀 고약한 심성을 가진 귀여운 아버지로 세팅한 점은 기존 진자무시 유머와는 조금 그런 점에서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수지 씨는 어떠세요? 저도 진자무시 유머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웃기는 게 아니라 약간 새어나오게 하는 웃음, 그러니까 뭔가 유머보다 조금 위트가 어울리는 느낌이랄까? 근데
유독 일장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뭔가 꽁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웃음 육아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진자모 씨의 외양을 보신 적이 없다면 극장 밖을 나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굳어있는 표정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유머를 시도할 때 저는 그게 너무 회심의 유머처럼 느껴져서 좀 귀엽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기억하는 그런 회심의 유머가 많은 또 다른 영화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뱀파이어물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네. 그때 극장에서 보고 되게 한동안 그 영화를 좋아했던 기억입니다. 31일 날 개봉을 하는 작품인데요. 오늘 조금 더 이 영화를 빨리 만나러 가는 여러분들 와주셨습니다. 오늘 소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끝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할까요?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 챕터 사이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최근에 또 그 국부라는 영화를 봐서 그 뭔가 빛이 어딘가에 닿고 그게 지나가고 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감흥이 좀 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났을 때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뭔가 과정의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장애 가족 간의 관계가 항상 이래 왔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가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따뜻하고 어떤 순간에는 서로 불편하고 어떤 순간에는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게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그냥 나 개인으로서도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것만 같아서 되게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보다 그 이후가 더 길게 느껴지는 작품이었고 또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 진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극장에서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되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주신 만큼의 즐거움이 됐었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남는 생각들이 맞이하시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봉 후에도 이 영화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무엇보다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편안한 소품 같은 작품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인 해설보다는 조금 편안한 영화 아파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화를 같이 보신 분들과 저희가 오늘 나눈 대화 같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인사드려야겠네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